그렇게 일할 거면 내가 하지 널 왜 쓰니? 아니 알바 일당도 조금 주면서 뭘 바래요? 어린 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나이 많으면 나이값 좀 하시지 그러세요. 넌 당장 해고야. 대만의 유명한 거리에서 운영되던 카페에서 사장님으로 보이는 여성과 외국인으로 보이는 아르바이트 여성 사이의 고성이 오가고 사람들은 놀랍다는 듯이 말리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가우웨이라고 합니다. 대만에서도 유명한 한국 편의점 CU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친구들이 한류에 관심을 가질 때 저는 그러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만의 유명 대도시에는 한국 편의점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내년 봄에 한국과 일본을 여행할 계획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시내에 있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TV에서 너무 더운 나라와 너무 추운 나라는 날씨 때문에 국민들이 몸의 움직임이 적고 게으른 습관이 있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뭔가 느긋합니다. 그렇다고 유럽인들처럼 한가로운 아침을 보내는 문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없고 일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의 느긋함은 매번 사장님과 충돌했어요. 제가 일하는 카페는 종일 근무하는 매니저님 한 분과 파트타임 5명으로 일하는데요. 매니저님은 오전 늦게 오시고 오후 일찍 퇴근하세요. 그래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은 아르바이트생이 오픈과 마감을 합니다. 저는 대학생이다 보니 저녁 늦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원했지만 자리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수업이 없는 금, 토, 일, 월 오전 시간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아침 8시에 오픈입니다. 몇 번 해보니 8시에 손님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굳이 일찍 문 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이 해야 할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거기다 아침에 조금씩 늦게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커피 가게까지 걸어가는 중에 한국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대만의 젊은 세대는 아침에 한국 편의점에서 믹스커피와 토스트로 브런치를 하는 게 유행이에요. 뉴욕과 같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아침에 아주 잠깐씩 편의점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너무 오랫동안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간 줄 모르고 허겁지겁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손님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긴 했습니다. 8시에 오픈인데 제가 15분 정도 늦었거든요. 손님은 제가 커피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어요. 서둘러 가게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기계를 예열하고 외출 기계를 켜는 등 오픈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 일이 좀 많거든요. 출근길에 커피숍을 들른 건데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손님은 다음에 오겠다며 그냥 가셨어요. 처음엔 손님께 죄송했는데 그 이후에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 안일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사장님이 제가 자주 듣는 것에 대해 한 말씀하셨죠. 잔소리는 언제 어디서나 듣기 싫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제가 잘못한 걸 아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통제를 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아이가 장난감 백화점 처음 가서 이것저것 보는 것처럼 편의점에 푹 빠져버려서요. 사장님이 도대체 아침에 뭐 하다 오냐고 물으셨는데 차마 저는 편의점 구경한다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날 제가 대답을 안 해서 사장님은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편의점 구경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며칠은 개선의 뜻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가 다니는 가게는 교통편이 안 좋아 알바가 잘 안 구해지는 위치예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저를 자를 위험은 없다고 생각도 합니다. 아침에 알바생은 저 말고도 채찍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제가 자꾸 오픈해야 하는 것에 불만도 생기기 시작했죠. 저의 불만과 동시에 저의 지각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떤 날은 아르바이트 하는 날인 줄도 모르고 늦잠 자서 채찍이 가게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 못된 것이
사장님한테도 전화했었나 봅니다. 나한테 빨리 오라고만 하면 되지 왜 사장님한테 전화까지 하고 진짜 이상해요. 결국 저는 사장님께 또 경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늦지 말라고 말입니다. 한 번만 더 늦으면 해고하겠다고요. 막상 해고라는 말을 들으니 겁이 났습니다. 매니저님이 가게로 출근하신 다음에서야 사장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매니저님은 저에게 왜 늦잠을 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한국 드라마 정주행한다고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잤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님은 필식 웃으면서 저의 개인 취향으로 뭐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돈을 받고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드럽게 타일렀어요. 그리고 미리 말 안 한 건데 같이 일하는 친구 채채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시는데 호전되지 않고 병마가 길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큰딸인 채채니 당분간 집안 살림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게으른 저 하나로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 고개를 못 들겠었죠. 그리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은 내일 온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야심차게 일찍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게으르지 말자고 다짐했거든요. 얼른 씻고 챙겨서 커피 가게로 향했습니다.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 아닌 편의점도 휙 하고 지나치고 8시 5분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르바이트 처음 시작했을 때 7시 50분쯤 도착했었던 것 같은데 초심을 잃고 그렇게 자주 지각을 하게 되다니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좀 혼났지만 책임감 있게 바뀌는 제가 기특했어요. CCTV로 제가 일찍 오픈한 걸 아시는 사장님이 너무 놀라 턱이 빠지는 건 아닐까 하며 룰루랄라 가게로 향했죠. 더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게 근처 다 왔을 땐 달리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가게에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뭐지? 가게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냥 문을 안 잠그고 간 게 아니고 가게 문이 열려 있고 음악 소리도 나오고 있었어요. 매장에는 새로 오는 알바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테이블과 의자를 예쁘게 정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게로 들어가 인사를 했어요. 새로운 알바생은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어 보였어요. 그녀는 저에게 아침마다 오픈한다고 고생했다고 들었다. 오늘부터 잘해보자면서 웃었죠. 그리고는 자기는 대만에 잠시 살고 있는 한국인이고 이름은 장선예라고 했습니다. 한국인이 와서 좀 의아했죠. 그녀는 처음에 친절한 척 자기소개하더니 갑자기 8시가 되더니 딱 변하면서 일 시작하죠라고 뭔가 경계를 뒀어요. 아주 시크하게 말입니다. 엊그제 봤던 TV에서도 한국 여자들 시니컬하게 살던데 현실도 진짜 저러네 싶었죠. 왠지 멋있기도 했고 한국 사람이 날씨도 추운 데만에 와서 얼마나 고생일까 싶어. 저는 선혜를 잘 챙겨주려고 했어요. 그런 눈치 보임 때문에 일찍 와서 오픈도 하고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는 족족 주문을 빨리 받고 커피도 빨리 만들어내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느낌으로 일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저는 그녀가 대만에서 잘 적응하도록 신경 썼죠. 하지만 그 신경씀은 쓸데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선혜는 곧 우리 카페 에이스가 되었거든요. 매니저가 자기 자리 위협받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녀는 8시 오픈이면 8시에 커피를 팔 수 있게 세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7시 40분쯤 와서 환기를 시키고 각종 식기 소독도 하고 가게 조명도 환하게 켜서 생기 있는 모닝 커피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10시 넘어오시면 아침에 얼마나 판매했고 종이컵 우유 재고량도 보고하면서 오늘은 금요일이니 손님이 많을 텐데 지금 있는 우유량으로는 저녁 6시가 되기도 전에 다 소진되어 라떼의 종류를 못 팔 수도 있으니 사장님께 얘기해야 한다고 했죠. 매니저님은 선희의 행동에 너무 놀라면서도 좋아했죠. 오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오후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면서 선회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인계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손님들도 선혜가 있는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날엔 일찍 문 열고 커피도 빨리 받을 수 있거든요. 종종 그녀는 손님이 많을 때 빠른 음악으로 손님을 회전시키게 하는 경영 마인드도 가졌어요. 한국의 백화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손님이 많아서 북적이면 약간 빠른 음악을 틀어 무의식적으로 빠른 걸음과 행동을 유발한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봤대요. 커피 가게는 금방 근처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점점 아침 여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커피 한 잔 들고 가는 세련된 하루를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가게를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선혜가 오고 나서 아침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있을 때랑 확연히 비교되었죠. 전 그렇다고 위축되거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혜 덕에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알게 되어 너무 놀랐거든요. 아침부터 웨이팅이 시작되었어요. 선혜의 엄청난 속도와 서비스로 다 해치우더라고요. 저는 선혜 뒤에서 보조하기 바빴어요. 어떤 날은 오전 내내 바빠서 오후 알바 친구들이 온 줄도 모르고 일할 때도 있었어요. 사장님은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이런 보배가 어딨냐며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도 성공한다더니 이런 거였냐 하며 제가 보기엔 너무 오버하며 선혜를 칭찬했어요. 질투가 난 건 아니었지만 뭐 저렇게 좋아하실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제 앞에서 말입니다. 제 뒤에선 괜찮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올랐는데 저 같으면 업고 다닐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매니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사장님이 선혜가 일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마워서 선혜에게 급여 말고도 따로 상여금을 챙겨줬으니 너무 서운해 말고 알고 있어라고 했어요. 저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당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세상에 누가 8시 근무 시작에 7시 40분부터 와서 저렇게 손님들한테 커피를 팔겠습니까? 사장님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과는 별개로 저는 위기의식이 살짝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지각이란 단어를 지워버리자 결심했죠. 진짜 장조계의 발전 아닌가요? 한국인 선혜 하나로 이렇게 저와 카페가 바뀌다니. 저도 선희의 일하는 방식에 크게 감명받아서 그녀처럼 20분 일찍 나왔습니다. 그녀 혼자 준비하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찍 나온 저를 보고 선혜는 너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 왠지 통쾌했습니다. 너만 아니야 나도 한다 하며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한 번도 안 닦던 유리창도 닦고 손잡이도 닦았죠. 선혜는 그런 저를 보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가수 음악을 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은 먹고 왔냐며 고구마 라떼를 한 잔 타줬습니다. 저는 선녀에게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한국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인들 특징인 건가 한국에선 모두 그렇게 일하는지 궁금하다고 했죠. 선혜는 시니컬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국에서는 절대 지각 안 해라고 했어요.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된 걸로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9시 정각이면 교문이 닫혔고 실제 한국 회사에서는 9시 이전에 회의를 하는 곳도 많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건 자기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래요. 남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져야 하고 신뢰를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선혜의 말에 감탄을 그지 못했습니다. 존경심까지 들었어요. 사장님은 정말 제대로 직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선혜가 오고 나서 오전 매출은 팍팍 튀었습니다. 사장님은 어디 가서도 한국인 자랑을 하십니다. 저도 선혜 자랑을 여기 사연에 보냅니다. 선혜로 인해 저의 행동도 많이 바뀌었답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한국에 꼭 놀러가 한국인의 다른 모습을 알고 싶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우수한 민족성을 다시 되새겨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부지런한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러시아인의 이야기가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한파를 맞이한 알래스카의 한 민박집에서 한국인이 하루 머물다 간 방에 들어가 본 러시아인 로잔 씨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로잔이라고 합니다. 알래스카는 지구에서 해가 가장 늦게 뜨는 지역 중 하나이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가장 추운 지방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운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시골과 같은 이곳의 매력을 느끼거나 이곳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추운 알래스카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과 같은 거창한 것은 알래스카에서 하기가 어렵지만 조그마한 집을 개조해 민박집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누가 알래스카를 간다고 민박집을 운영하나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알래스카를 궁금해하여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민박집에 한 한국인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영하 60도를 육박하는 최악의 한파가 예고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사는 접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문을 닫으려는데 그때 한 한국인이 남는 방이 있냐면서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일단은 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어쩌다가 알래스카에 오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은 겨울을 좋아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을 여행해보고 싶어 알래스카에 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대화를 해보니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에서 괜찮은 것을 보고는 안심하고 손님으로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운 바람에 난로가 말썽을 부렸습니다. 고장이 난 것 같았어요. 날이 워낙에 추우니 땔감을 태워 열을 내는 장치 일부가 얼어붙게 되면서 방 안에서 난로를 트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 한국 손님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다른 민박집으로 안내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국인은 전기는 들어오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기는 웬만하면 끊길 일이 없고 잘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한국인은 그러면 됐다면서 이틀을 묵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방세를 지불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속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혹여나 이런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이 알래스카의 한파를 약 받다가 사고가 생기지는 않을까 싶어 내심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이 오고 나서 하룻밤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괜시리 한국인의 안부가 궁금해서 얼른 얼굴을 확인하고 싶더군요. 다행히도 아침에 한국인은 방을 나오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가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좀 풀렸으니 그는 동네를 돌아보고 오겠다면서 숙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한 이야기를 저에게 룸 서비스를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해 그가 나간 사이 그의 방에 들어가 방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한국인이 사용한 방은 다른 사람들의 방과는 다르게 꽤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쪽으로 가게 되니 따뜻한 느낌 정도가 아니라 포근한 느낌까지 들 정도였죠. 알래스카는 워낙 기후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온기가 있어도 크게 느껴지는데 한국인이 머문 방은 정말로 뜨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가 사용한 이불을 들춰보니 침대 시트가 아니라 무슨 장판이 침대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곳에 손을 대어보니 난로에 손을 녹일 때와 똑같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의자에 처음 보는 담요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것도 호기심에 만져보니 엄청나게 따뜻하고 또 촉감까지 부드라니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방 청소를 마치고 그 한국 손님을 기다렸다가 한국인 손님이 다시 오자마자 그에게 아까 그 장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알아채고는 그것이 전기장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휴대용으로 모방해서 만든 것이 이 전기장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래스카가 너무 춥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하길래 자신이 혹시나 몰라서 휴대용 전기장판을 캐리어에 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신문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물건은 어찌 보면 한국보다도 알래스카에 더 필요한 것인데 평생을 알래스카에 살면서 오늘 한국인 때문에 처음 보게 되었으니 저는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기장판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의문의 담요에 대해서도 한국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그것을 한국에서는 할머니 담요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한국 할머니들은 원색적인 것을 좋아해 할머니 담요라고 부르는데 이 담요는 보온에도 엄청 좋기 때문에 겨울에 유용한 아이템이고 또 이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유명해서 수출까지 하는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 한국인은 저희 민박집을 떠나면서 저에게 선물이라며 할머니 담요를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저는 이후 계속해서 그 한국인이 쓰던 장판이 생각나게 되었고 정말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몇 달이 지나고는 결국 참지 못하고 한국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장판이 온도를 따라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한국의 온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꼭 경험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2월 달에 한국은 당연히 알래스카만큼 춥지는 않았지만 제가 너무 무시를 한 것인지 한국의 날씨도 꽤나 추운 편에 속했습니다. 저는 온도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한국의 전통 민박집을 찾았습니다. 민박집에 들어갔는데 웬걸 기본적인 침대도 없이 침구류만 있었습니다. 참 황당하더군요. 저는 이러면 추워서 어떻게 자나 싶었지만 저녁이 되자 갑자기 앉아있던 방바닥이 뜨끈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 한국인이 말한 한국의 온돌리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주인장에게 이게 한국 온돌의 전통 방식이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는 가스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 방식은 불을 때워야 하는데 지금 시대에 한국에서 불을 때는 집은 엄청 오래된 집이 아니면 없다면서 대부분의 집들이 이런 온돌 보일러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온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 온돌을 알래스카에 있는 민박집에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보일러 기술자에게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가 사는 곳에 온돌을 설치해 줄 수 없냐고 물었지만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은 한국에서도 거의 바닥을 다 드러내야 하는 대공사이기 때문에 만약 원한다면 자재만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고 설치 방법은 알려줄 테니 알래스카에서 직접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이 온돌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원한 나머지 말해보았던 것이었는데 대신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두 말하지 않고 얼른 구매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 자재가 알래스카의 배로 도착할 때까지 수개월은 소요된다고 해서 그 대신 저는 그때 한국인이 가져왔던 전기장판과 할머니 담요를 객실수만큼 사서 알래스카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알래스카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저희 민박집은 정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여행객들이 거의 호텔보다도 좋은 평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알래스카 주민들조차도 한파가 너무 심할 때는 저희 민박집에 머무는 일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들은 저에게 전기장판과 담요를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사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도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보일러만 설치하게 되면 정말로 저희 민박은 한국식 민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저 또한 한국의 민박집처럼 침대를 치워버리고 이부자리를 펴서 사람들에게 한국식 온도를 충분히 느끼게 해주려고 합니다. 알래스카는 한국보다 추운 것으로는 적어도 3배는 넘는 것 같은데 이 추위에 대한 대비는 오히려 한국인들이 10배는 더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소개해드린 로잔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2007년 알래스카에서 40년 동안 고고학 발굴에 몸을 담은 리크에 교수가 알래스카 땅 아래에서 한국형 온도를 발굴했습니다. 유적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탄소연대 측정 결과 3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이 중요한 식량이었던 고래를 따라 북상하다 보니 알래스카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털을 잡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발견된 3000년 온돌 유적조차도 한국인의 만든 것이라니 정말 한국인들의 지혜로움은 감탄스러운 것 같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녀는 한국의 의료 체계를 만나 하나뿐인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글에는 한국에서 얻은 생명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호주 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사연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호주에서도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포롤이라고 합니다. 중산층 부모님이 계신 호주의 평범한 가정집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대학 학위가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저는 큰 꿈 없이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성실히 다니며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요. 꿈이 없던 저에게 한국인 친구들은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같이 국제 변호사에 도전하자고 하는 한국인 친구가 있었죠. 사실 그때 만난 한국인 남자친구가 저에게 그런 자극을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깔끔한 인상의 동양인 같지 않은 큰 키를 가졌고 운동도 좋아하는 멋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했고요. 저는 남자친구의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크게 받던 시기였죠. 남자친구는 국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 호주로 유학을 왔고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국제 변호사나 일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해야 하는데 호주의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전공이든지 학위를 가진 사람 중에서 로스쿨 자격 시험을 거쳐 진학할 수 있게 되는데요. 때문에 호주에서는 대학생 때 학업의 의지를 가지고 뒤늦게 꿈을 가져 로스쿨에 도전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저도 이런 케이스죠. 당시에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 그와 먼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저와의 먼 미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로스쿨에 진학하라고 하는 줄 알았죠. 단순히 즐기는 관계에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니까요. 나중에 서술하겠지만 저는 큰 배신을 당하죠. 저는 어차피 대학교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었고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전공 조건도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6개월 정도 시험 공부를 했고 감사하게도 로스쿨 자격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 하시며 로스쿨 진학의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둘 다 로스쿨에 입학 지원서를 냈고 제가 오히려 남자친구보다 좋은 로스쿨에 갈 수 있었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같은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도 나중에 좋은 변호사 부부가 되라며 저에게 슬쩍 응원도 보내주셨죠. 그리고 학교 앞에 따로 집도 렌트해 주셨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늘 붙어 다니며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서로가 힘들 때 의지하면서 학업에만 집중하는 바람직한 커플이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듯이 저와 남자친구는 이별을 하게 됩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접근한 이유가 학업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저를 만났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고 저희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집 렌트를 처음에는 고마워했고 부모님께도 전화도 자주 드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당연시한다는 느낌을 받아왔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친구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더군요. 마치 저와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실망감과 배신감이 들었지만 저의 욕심이 컸다고 생각하고 그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마음과 함께 몸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했고 밤샘 시험 준비를 하다가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죠. 몸 컨디션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자 1년 휴학을 하고 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사이 한국인 남자친구는 합격 후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제가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없어진 것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투자해 주신 금전적인 부분이나 제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을 두고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결국 시험에 합격해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음식 섭취가 잘 되지 않아서 링거를 맞는 날도 많았고 시험 때는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통제나 각성할 수 있는 약을 먹곤 했습니다. 꾸역꾸역 결국 합격을 해내서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휴식기를 갖고 인턴십을 거쳐 결국 국제 변호사라는 처음 목표에 맞게 로펌에 취직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 여전히 잘 먹지 못하는 음식,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체력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시점 이후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그게 잘 회복이 되지 않더군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고 공부하느라 체력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태에서 힘든 일까지 겹치니 이렇게 된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휴식을 더 취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한국 기업과 호주 기업이 특허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 건이 있었고 제가 다니는 로펌으로 의뢰가 왔습니다. 곧바로 팀을 꾸려 한국에 갈 사람을 모집하더군요. 해외에 가서 근무를 하고 오는 것이라 급여가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끝내고 잠시 휴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가서 매일 같이 서류 검토와 법률 검토를 하고 특허권 관련해서 공부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위해 법인을 설립했고 서류상으로 한국 법인에 취직한 상태였습니다. 한국 법은 호주와 많이 달랐는데 그중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의 직장인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죠. 반면에 호주 회사에서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호주에서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회사 규모가 크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해주긴 하지만 그 빈도가 매우 적고 심지어 아주 기본적인 검사만 해줍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히 검진을 받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은 종합검진 비용이 1인당 150달러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검진을 받는 문화는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죠. 호주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마침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 제가 가장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검진 항목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초음파와 내시경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100달러 안팎의 비용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수면 내시경을 신청해서 수면 주사 비용만 30달러 정도 개인적으로 지불한 것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고 오전 이른 시간에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병원 안에 있는 작은 검진센터 구역인 줄 알았는데 건물 전체가 검진만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호주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웠죠. 병원에서 제공해주는 분홍색 옷으로 갈아입고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나씩 검사를 받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한다며 체열을 하는데 체열량이 상당했습니다.
20종이 넘는 검사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엑스레이 검사, 구강 검사를 마치고 초음파 검사실에 들어섰습니다. 호주에서 초음파 검사를 한 번 받아보는데 $2,000 이상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해준다니 호주 병원의 단골이었던 저는 감격스럽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모든 장기를 검진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꼼꼼히 해주실 줄은 몰랐죠. 그리고 수면 마취 후 4시경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 들어가서 결과를 들었는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발견되었고 그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빠른 시일 내에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인데 호주에서는 약 처방만 해주고 비싼 검사를 받아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현실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럽게 울자 의사 선생님은 당황하시며 저를 달래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밖에 계신 다른 간호사님들 2분도 오셔서 저를 진정시키려고 하시더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는 게 뒤에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갑상선 기능 저하에 위에 암까지 있다니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국 진정을 하고 설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갑상선은 약을 처방받아 드시면 되고 위는 간단한 수술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사망 확률이 5%도 안 되는데 설명도 다 안 듣고 과하게 반응하시냐고 조금 화내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난리를 심하게 치긴 했었죠. 저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정이 되냐 되물었죠. 빨리 수술 날짜 잡아서 수술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냥 혼자 오셔서 수술 받고 가시고 다들 멀쩡히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위선암이라고 해서 아주 초기의 종양이고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것이라 아주 간단히 끝난다고 하더군요. 수술 날짜를 잡고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암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당장 호주로 돌아가서 수술을 시켜주겠다며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복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호주로 돌아가면 한국 병원의 진단은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당연히 재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날짜를 조율하는데 빨라야 2달 새로이 수술 일정 잡는데 또 빨라야 2달이 걸릴 게 분명했죠. 그럼 초기 상태의 암은 상당히 진행이 될 것이고 생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한국에서 수술 날짜를 받아왔으니 여기서 받겠다고 했죠. 그러자 호주 본사에서는 직원까지 내려보내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하고 한국의 의료 장비가 결코 호주와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 것도 설명했죠. 호주 병원의 단골인 저는 아무리 의학적 지식이 없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었으니까요. 호주 본사에서 내려온 직원은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제가 끝까지 한국에서 수술을 받겠다고 고소하니 회사에서는 법적인 책임을 다하려 했으나 스스로 응하지 않았기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동의서를 받아낸 뒤에나 돌아가더군요. 결국 한국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입원도 없이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호들갑들 떨어주는 덕분에 합법적으로 2달간의 유급휴가도 받았고 갑상선 약을 먹으며 체력도 회복했습니다. 몇 주 뒤 재검을 받고 이상 없다는 소견과 갑상선 기능의 회복 속도가 좋다는 진단도 받아놓은 상태라서 홀가분하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호주에서는 검진만 잘 받았다면 어렵지 않게 회복이 가능했을 텐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 와서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는지 한편으로는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몸이 항상 아팠던 것이 전 남자친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뭔가 원망거리라도 찾자는 마음에 한 사람을 죽어라 미워했던 저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번 특허 소송건은 결국 잘 해결되었고 1년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2년 넘게 길어진 소송 덕분에 호주로 돌아가기 전에 한 번 더 그 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첫 검사 때 검진센터를 뒤집어 놓을 만큼 시끄럽게 굴었던지라 저를 알아보시는 간호사분도 계시더군요. 그 간호사님께 작은 미소로 응답했고 그 간호사분은 환한 미소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주에서도 법인들이 의무적으로 직원들의 건강생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위해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더 근무하면서 살았다면 지금쯤 이 글을 작성할 수 없었기에 작은 시스템 하나가 수많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퇴근 후 제가 말씀드린 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하려면 얼마나 들까요? 죄송하지만 성형수술이 불가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드린다고요. 당장 견적 내줘요. 그렇다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지요. 영국의 유명 유튜버 올리런더는 몇 년 전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3년부터 BTS 지민을 닮고자 눈과 얼굴, 눈썹, 관자놀이, 리프팅 수술을 비롯해 18번의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형수술은 외모 지상주의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외모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한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영국의 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는 메이 씨가 한국에 방문해서 성형수술로 인생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화장품 회사 마케팅부 팀장으로 일하는 레이입니다. 화장품 업계 쪽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꼭 모델이 아니더라도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터나 영상을 담당하는 PD들도 어느 정도 외모가 받쳐줘야 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화장품은 피부를 좋게 하는 기초 단계의 화장품이 아니라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색조 화장품을 연구하고 마케팅합니다. 눈이 뚜렷해지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입술을 강조하는 립스틱, 얼굴, 전체 음향을 담당하는 섀도우 등 제품 라인을 출시합니다. 이곳의 색조 라인을 담당하는 마케터는 저를 포함하여 4명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각 팀에서 구성하고 출시하는 색조 화장품 라인을 개발해서 회사 내부에서 경합하고 최종 결정된 제품이 시중에 광고되고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상품 평가 때 얼마나 더 얼굴이 예쁘게 표현되는지를 평가받으려면 테스트할 모델도 인물이 좋아야 합니다. 정식 테스트가 아니다 보니 테스트 모델은 거의 팀원들이 합니다. 너무 얼굴이 크거나 못생긴 사람은 색조 화장으로 예뻐질 수 있지만 원래 예쁜 사람이 색조 화장을 하면 훨씬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케터들도 미모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명의 마케터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선의의 경쟁을 이어왔어요. 하지만 그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어느 날 제 경쟁자 아내가 여름 휴가로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의 일입니다. 안나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아이 셋 엄마였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얼굴이 생기가 없고 보통의 백인들이 그렇듯이 피부에 탄력도 없었죠. 안나는 화장을 열심히 하고 다녔지만 처진 피부와 흐릿한 눈매, 푹 꺼진 이마, 얇은 입술 등은 그녀를 더욱 맥없이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 안나는 실력이 정말 좋지만 제가 안내를 이길 땐 저를 포함한 우리 팀원의 화장발이 더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을 다녀와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철철 넘쳤습니다. 얼굴에 생기도 돌았고요. 저는 안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했어요. 여행이 힐링이라지만 한국처럼 먼 곳을 다녀오면 보통은 시차 적응이나 문화, 적응 때문에 피로에 쩔어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안나는 너무 생기 있었죠. 안나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색조 화장품 제품 출시를 위한 회사 경합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품은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특히 마스카라 제품은 영국에서도 유명한 화장품 회사 로레알을 모티브로 해서 그곳 제품과 유사한 정도의 컬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속눈썹 숱이 많고 길면 눈이 10배는 예뻐집니다. 사람의 첫인상도 얼굴 윤곽과 눈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저는 눈을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마스카라는 제 야심작이었습니다. 회사 경한 날 저는 제 마스카라 모델 그러니까 정식 모델은 아니고 테스트 모델이라 우리 팀 직원인데 그녀에게 마스카라 전후의 모습을 심사단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녀에게 생긴 놀라운 효과를 보고 모두 흐뭇해 하더군요. 안나도 저에게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저는 우쭐해졌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라 속으로 외쳤죠. 안나팀은 곧 다가올 겨울에도 보습과 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리클로우를 소개했습니다. 아니 겨울에는 마스크 목도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립 제품을 연구하지 않거든요. 저는 안나가 감을 잃었나 싶었죠. 하지만 똑똑한 안나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눈을 돋보이게 하는 마스크를 써도 목도리를 써서 입술을 가려도 이 영양제 리클로우를 꼭 쓸 수밖에 없는 제품으로 소개했어요. 안나는 심사단 앞에서 우리 팀에서 개발한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서 예뻐졌죠 라고 웃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팀에서 개발한 은은한 영양 가득 리클로우를 발랐습니다. 화장이 눈과 입술이 둘 다 강조되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라고 해서 눈을 강조하면 입술을 좀 죽이고 입술을 강조하려면 눈을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요. 안나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마스카라로 눈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팀의 은은한 미글로우로 마무리하면서 눈을 돋보이면서 영양까지 완벽한 화장법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심사단들은 신선한 충격에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 화장품도 빛나고 아내의 입술도 빛났거든요. 저는 그녀의 얇고 마른 듯한 입술이 저리 글로우로 완전 20대처럼 통통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으로 바꿨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의 경합은 회사 최초로 공동 우승이었습니다. 나이 마스카라와 그녀의 립글로우가 세트로 출시하게 되었죠. 우승이긴 한데 뭔가 반쪽짜리 우승이라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반면 안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심사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죠. 아이셋 엄마로 축축 처져 있던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에게 같이 축하 파티나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나는 너무 좋다며 약간 오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좀 꼴보기 싫었어요. 여튼 우리 팀과 안나 팀은 저녁에 레스토랑에 가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식사 내내 오가는 축하의 소리 사이로 제게 뭔가 싹 하고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나네 팀 막내 직원이 안나 보고 팀장님 정말 예뻐진 다음에 더 자신감 붙으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안나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맞아 나도 살면서 이렇게 예뻤던 적이 없었어. 한국 한 번 더 다녀올까 봐라고 하는 거 있죠. 알고 보니 안나는 한국으로 여행 간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성형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안나의 짝짝이 눈매가 고쳐졌고 한국 간 김에 이런저런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나 한국에 오는 동안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지금까지 서서히 제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한국 다녀온 다음부터 안나가 저보다 더 예쁜 느낌이 들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성형수술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야 배우가 아니다 보니 외모를 지나치게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들 화려한 외모를 가진 직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외모를 보는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나는 식사하는 동안 대놓고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술받고 나서 그동안의 콤플렉스가 해결됐다며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지고 활동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면서요. 당장 제가 곁에서 보기에도 외모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더해지는 느낌이라
점차 나도 성형수술을 받아볼까 고민하게 되었죠. 안나는 한국의 시술은 모두 똑같이 찍어내는 획일화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각자의 얼굴에 맞게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을 가리는 방식이라 과장되지도 않고 원래의 얼굴도 잘 살린다는 거죠. 저는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죠. 물론 모든 것을 회사에 알리고 안나의 조언을 받아 성형외과에 미리 예약을 한 거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약한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저는 눈, 코, 입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저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눈의 대칭도 좋고 얼굴 전체의 비율도 괜찮은데 굳이 얼굴을 고쳐야 하냐고 되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좀 더 예뻐지고 싶다고 했어요. 양악수술같이 턱을 깎는 무서운 수술이 아니더라도 쌍꺼풀도 더 진하고 예쁘게 입술도 더 도톰하게 하고 싶다고 했죠. 코는 더 오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콤플렉스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하면 충분히 돋보일 수 있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자연스러운 얼굴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것들은 필러나 보톡스만으로도 충분하니 그 시술만 편안하게 받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얼굴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말대로 본인의 장점을 살린다는 한국의 성형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가 딱 하나 이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못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적당한 시술과 피부 관리만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외과 수술이 아니어도 외과 수술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하고 몇 가지 진단을 진행했어요. 그건 시술 중에 안전을 위해 필러나 보톡스 관련 알레르기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또 그냥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약물을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 형태에 맞는 라인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얼굴에 줄을 좀 긋긴 하셔서 뭔가 웃기긴 했어요. 저의 경우 턱이 약간 발달해 있는 얼굴형이라 어금니 부위의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 근육을 수축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굴 형이보다 갸름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코 옆 팔자주름 쪽에 보톡스를 넣기로 했고 코 등 부위에는 필러를 주입해 콧방울의 면적을 줄이고 콧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진행했어요. 시술이라 하기에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 얼굴 몇 군데의 주사를 몇 방 맞은 정도였죠. 시술이 끝나고 나서는 사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줬는데 과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 등을 방문하지 말라는 정도였어요. 약 30분 만에 진단에서 시술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은 얼떨떨할 정도였죠.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은 다시 와보라고 하셨어요. 병원을 나서니 로비에는 많은 여성 손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간편한 시술이니 직장인도 퇴근 후 올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무리 시술이라도 몸이 힘들까봐 저는 바로 귀가해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뭔가 뻐근함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극이었어요. 시술받은 즉시에는 별 효과를 못 느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확연히 주름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이마가 약간 볼록해지는 필러 시술과 눈 밑 애교살 시술을 받았습니다. 넓적 평평한 이마여서 앞머리로 가리고 다녔는데 약간 볼록해지기만 해도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까지 생겼어요. 거기나 눈 밑 애교살은 웃을 때마다 눈웃음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시술에다 피부 관리 효과까지 더해져서 저는 전체적으로 밝고 어려 보이는 얼굴로 재탄생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선 이미 자신감이 가득 찬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을 땐 많은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 놀라는 모습을 즐기기도 했고요. 안나도 제 모습을 보고 원래 예뻤는데 더 예뻐졌다며 다음 우승은 너다 내가 졌다 하며 겸손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몇 달 전 안나에게 괜한 심통을 내고 그녀를 부러워하고 시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술을 받고 온 후 저는 더 자신감이 새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의 실적도 더 좋아졌죠. 제일 좋은 건 외출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종종 저를 보는 시선을 느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제 얼굴을 잘 살려준 한국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메이 씨의 한국 성형 경험담 어떠셨나요? 적당한 시술만으로도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효율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